근데 이 헤롯, 이 안티파스 이 사람은 악명이 참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래서 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 역사상 너무나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이복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취해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3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은 뒤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넣어 두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이복동생을.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은 뒤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두었으니 이는 헤롯이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한을 그 요새인 그 사방팔방이 가로막힌 그곳에 가두고 병정들을 거기다 탈출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헤롯의 안티파스의 생일날 목을 잘라서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이런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불법 결혼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투옥시키고, 이 투옥시킨 기간이 지난번에 제가 앞전에 몇 장인가 거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고요? 투옥시킨 기간이 1년가량을 갖다가 투옥을 시킨 거예요. 1년가량을.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응?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게 당신이 맞냐? 예수님 당신을 기다리는 게 맞냐? 이렇게 했다고 했죠. 제가 그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살로메의 요청에 따라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로디아와 빌립 사이에서, 빌립 그러니까 동생이죠. 헤롯의 동생 빌립, 이복동생, 친동생도 아니고 이복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고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헤롯의 앞에 와서 그렇게 현란한 춤을 추고 해가지고 결국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왜? 내가 죽인 게 요한인데 요한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또 있어? 그렇다면은 저 예수가 그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야? 살아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교한 계책을 세워서 예수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나요? 헤롯이 여우라는 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헤롯을 갖다가
여우라고 해요. 여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3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 완전하게 하리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우라고 말을 해요. 여우라고. 그는 여우다. 여우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까지 한 거예요. 희롱까지. 빌라도와 한편인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위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기를 바랐기 때문이더라. 9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었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10절에 보니까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 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절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원수 사이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당일날 친구가 됐대. 왜? 같은 생각을, 같은 범죄자의, 같은 악마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침례자 요한이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가 죽인 요한, 그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왜 그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의 사역에 어쨌다는 거예요? 유사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요한이 누구 앞에 보내졌다고요? 누구 앞에? 요한이 얘기하죠?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뒤에 누가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온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래서 헤롯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나한테 책망을 하고 할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고 내게 쫄리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안 되고요.
고통과 멸망에 벗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헤매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이렇게 내가 죽인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다. 그래서 저런 강력한 능력이 나간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있어요? 3절에 헤로디아의 일로 침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은 그가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러서 잘못됐다고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이 죄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 책망하는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결국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헤롯한테 가서 당신의 그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사는 거는 불륜이니까 돌아서라 했을 때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이렇듯이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범죄자들이 국회를 지금 장악을 하고 불법 탄핵을 하고 검사들을 이재몽이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4명이나 탄핵을 하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을 불법적으로 임명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하고 이제는 이재몽이를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 판사까지도 지금 탄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 장악을 하고 입법부 지금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10일 날이죠. 뉴스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재몽의 측근 또 한 사람이 또 죽었어요. 바닷가에서 낚시질하다 바람에 휩쓸려서 죽었다는데 그게 그럴까요 과연? 지금 몇 명째예요 도대체? 8명째예요 지금 8명째. 8명이요 7명이요. 이재몽이라는 자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관련돼서 죽은 사람이 벌써 8명째예요 지금.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몽이라는 자를 빨리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몇 명이 더 죽을지 몰라요. 제가 뭐라겠습니까? 지난번에 5명 죽었을 때 5명 뿐이 아니다. 앞으로 이재몽이를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명이 더 죽을지 모른다.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하필 왜 이재몽이 내일 모레 주민으로 불러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판사가 지금 부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죽은 거예요 지금 어제.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앞으로 더불어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또 내세운다고요?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이게? 문재왕이라는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왕이라는 자가 불법적으로 청와대 점거하고 있을 때 음주 운전에 대해서 뭐라겠어요? 음주 사고에 대해서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다혜 지금 이태원에서 술 먹고 마약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 문다에게 간 지역이 마약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이 가는 골목이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저도 이제 그쪽에 가봤지만 정말 무서운 지예요. 그쪽이. 그쪽에 가서 술을 그렇게 만취 상태에서 여러분들 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문다혜가 사람이 안 죽었으니 다행이지 몇 명이 사망할지 몰랐었어요. 운전할 때 보라고요. 어떻게 운전을 했나. 지그재그도 막 사람 만약에 더 저기 했으면 사람이 몇 명이 죽었을지 모른다고요. 그랬는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MBC 민노총 간첩집 종북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언론 언제 뉴스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그런 뉴스. JTBC 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JTBC 뉴스 합니까? 한 꼭지씩밖에 안 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주구장창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만 지금 하루에 막 5꼭지 6꼭지만 하잖아요. 그거는 팩트도 아니야. 떠돌아다니는 말이야. 근데 문다혜는 뭐예요?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팩트로. 근데도 뉴스를 안 해요. 지금. MBC가 지금 민노총 종북 세력에게 장악되었고 이런 상태라고요. 지금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지금 저득하고 다니고 지금 저 이재목이라는 자는 응? 아니 문재양이가 청와대 정보하고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음주운전 사고자는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문다혜가 용산경찰서에 출두도 안 하고 있어요. 일반인 같으면 이게 당치라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당의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MBC, JTBC 전 언론, 좌파 언론들 날마다 막 10꼭지, 20꼭씩 막 할 거야. 이렇게 그구들이 이런 자들이다라고. 특히 MBC에서 아마 만약에 전직 그 자유우파 대통령 자녀가 그랬다면 하루에 MBC에서 막 10꼭지씩을 할 거죠. JTBC에서 막 한 15꼭지씩 할 걸 지금 뉴스를 날마다. 김어준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김어준은 단 한 번도 지금 문다혜에 대해서 안 하고 있어요. 방송을. 오로지 김건희 하루에도 막 몇 꼭지씩 지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자녀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좌파들이 저렇게 비정상적인 아이들이라고요. 자기네 편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아마 문다혜가 가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이 한 5명 죽었어도 김어준 방송 안 할 거요. 그거 어떻게 해도 숨기려고 할 거요. MBC, JTBC 절대 안 할 거요. 방송. 민노총 언론이 저런 언론이라고요. 일반 좌파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그거예요. 침례 요한이 헤로디아를 취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건 죄다 했을 때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내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라고 앉았어요. 지금 4절에서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5절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여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7절에 보니까 그가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그녀가 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니 뭐래요 지금 5절과 6절에서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무리라는 게 뭐예요?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을 아는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이 대언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어찌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감옥에 그냥 가둬본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6절에서 헤롯의 생일이 닥쳐서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춤을 췄대요. 춤을 췄대.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그녀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여 8절에 보니까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침례자 요한에게. 요한의 머리를 담아다 누구에게 줘라? 나에게 줘라. 누구? 헤롯의 딸 로디아에게. 헤롯의 딸 로디아에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네. 응?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다 구해라. 다 구해라. 7절에서 지금 맹세하여 약속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이라는 게.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말도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보십시오. 대통령의 말이 있고요. 국회의원의 말이 있고요. 부총장의 말이 있고요. 시의원의 말이 있고요. 일반인의 말이 있고요. 다 달라요. 그 무게가. 그러면은 누구의 말이 최고의 무서울까요? 대통령이겠죠. 대통령. 그 다음에 장관이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안티파스, 이 헤롯 왕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런데 지금 악마의 사주를 받은 악마가 누구예요? 헤로디아지. 왕의 아내, 불륜녀의 딸이 춤을 췄을 때 그 딸에게 야, 요한이라는 자가 나를 욕을 했어. 나를 비판을 했어. 나를 가늠자라고 얘기했어. 복수를 해야겠어. 민주당의 단독 예산 삭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4조가 넘는 돈을 지들 멋대로 단독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 리스트를 보여드리면 많지 않습니까? 예비비부터 대통령 특활비, 검경, 특경비 특활비, 감사원의 특경비 특활비,
심지어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공의 지원 사업, 우크라이나 ODA, KTV 운영 등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무려 4조가 넘게 단독 감액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깜짝 놀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거야의 예산 삭감이 정부에게 어느 정도로 악영향을 끼쳤는지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데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또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이요, 예산이 없어서 사무실을 각자 청소한다고 합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화장실을요, 법무부 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법무부 나가서 가까운 관공서나 또는 공원에 가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 맞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이라는 곳에서 심지어 법무부 인사관리단 말인즉슨 인사와 관련된 검증을 하는 곳에서 지금 직원들이요,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청소하고 있고 화장실을 건물 밖에 나가서 다른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이 나라 현 주소입니다. 뭐 때문에? 민주당의 예산 삭감 때문에. 뭐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가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대통령의 비상경을 안 내려요? 지금 이 지경이 벌어질 대통령의 비상경을 안 내립니까? 자,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9번째고 역대 탄핵 심판 중에 16건, 13명이 벌써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 관료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말을?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탄핵제도를 악용하여 국무회의 구성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3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다른 한 축인 행정부를 견제를 넘어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탄핵제도의 악용이 과연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도 아니고 헌법과 국민 이익에 반하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규정이 돼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논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그러한 그 다수결 원칙을 그렇게 적용하라고 저는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시 소수도 배려하고 또 다수와 소수가 같이 참여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 헌재의 판결을 느꼈습니다. 제가 물론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느꼈었던 것은 헌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인가요? 그때 그 최순실 씨가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검을 그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냈습니다. 냈더니 그때 우리 헌재가 전원 일치의 판결로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게 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을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는 이것 봐라. 국회가 마음대로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그거는 헌재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특검을 소수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며칠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헌재가 전원 판결로 합의로서 결정하신 거는 그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그 법안에 발의서부터 여야가 같이 했고 그리고 투표를 같이 참여를 했고 제가 지금 숫자를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야가 합쳐서 단독 여당, 야당, 그때는 한 당이 임명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투표에서 같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라고 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국회에서 좀 정책질이 때문에 논쟁이 되고 했습니다만 저는 참 그런 정신, 그런 그 하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우리 정치권의 정말 큰 뜻, 정말 우리 과거에 항상 국가가 어려울 때는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 입법, 사법 잘 견제와 균형을 해가겠지만 정말 우리 이 정치권의 하나의 그런 국가를 하고자 국가를 위한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좌와 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국가가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꼬나갈 것이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국가가 위로 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 정치권, 행정부, 국민, 언론, 시민단체, 노조, 기업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지금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삐끗 잘못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위기이고 지금 이 상태로 넘어간 우리 국가가 꼬라박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예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 당시 얘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겐 뼈아픈 정치적 역사예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서원 씨가 특검에 대해서 위헌 법률을 심판을 했는데 헌재가 이와 관련 합헌을 했다는 겁니다. 합헌을 했다는 게 민주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특검을 만듦에 있어서 당시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부역했기 때문에 함께 투표했고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고 그 합의된 도출에 따라서 국정 운영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2년 반이 넘는 과정 속에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여야, 더 나아가서 정부와 함께 합의안을 도출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들은 입법 폭주를 벌여가는 과정에 대통령에게 뭐만 요구했습니까? 제2요구권을 이끌어냈어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불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 국무위원들을 지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지들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29차례나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입법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입법 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젠 하다 못해가지고 예산 삭감까지 단도간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주 속에 탄핵 남발 속에 계속 벌어진다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얘기를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서 했지만요 주어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누구?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서 했던 얘기를요 윤 대통령으로 주어 바꾸면요 어떻습니까? 얘기가 똑같잖아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자신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과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가 얘기했던 내용 뭐가 다릅니까? 말인즉슨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회의 관련돼서는요 통상적 국무회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겠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판단은 법적인 요건을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법률에 규정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 나라가 위기라는 것을 대통령이 느꼈던 것이고 그 느낀 것을 대통령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한덕수까지 느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헌재 가서 얘기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언론들이 안 해주잖아요. 언론들은 지금 어떤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다들 이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덕수가 국무회의 흠결이라고 얘기를 했다. 오늘 한덕수가 반나절 해제 못 들었다. 요것만 포커스 삼아가지고 저쪽 언론들이 보도하고 실제 많은 언론들이 요것만 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언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론들이 우리에게 가리고 있는 더 넓은 시야로서 뉴스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어떻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좌파들이 대통령 비상계엄에 있어서 이거 위헌이다, 위법이다 라고 말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똑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통상의 공무원에 관한
달랐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흠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국무총리와 관련돼서 위법하다는 얘기를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지 못한다. 다만 내가 느낀 것은 하나 뭐라는 겁니까? 통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이게 어떤 회의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를 말하는 비상계엄 관련된 회의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비상계엄이라는 걸 내림에 있어서 어떻게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합니까? 당연히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앞에 비상자가 붙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회의를 하는 것이고 그 요건에 대해서 누가 충족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충족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하면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리냐고요? 그냥 회의를 하고 말지.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해 준 겁니다. 내가 느끼기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왜냐?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겐 뼈아픈 정치적 역사예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서원 씨가 특검에 대해서 위헌 법률을 심판을 했는데 헌재가 이와 관련 합헌을 했다는 겁니다. 합헌을 했다는 게 민주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특검을 만듦에 있어서 당시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부역했기 때문에 함께 투표했고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고 그 합의된 도출에 따라서 국정 운영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2년 반이 넘는 과정 속에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여야, 더 나아가서 정부와 함께 합의안을 도출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들은 입법 폭주를 벌여가는 거예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 국무위원들을 지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지들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29차례나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입법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입법 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젠 하다 못해가지고 예산 삭감까지 단도간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법률에 규정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 나라가 위기라는 것을 대통령이 느꼈던 것이고 그 느낀 것을 대통령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한덕수까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 좌파들이 대통령 비상계엄에 있어서 이거 위헌이다, 위법이다 라고 말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